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정말 드라마틱한 승부를 연이어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우승까지 2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8강전에서 이란에 패배해 탈락한 가운데 이제는 전세계 유력 축구 매체와 베팅 업체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아시안컵 우승 1순위로 지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과 4강전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수비의 기둥이자 핵심인 김민재 선수의 경고 누적 징계 결장일 것입니다. 매 경기마다 빠른 전술 피드백을 보여주면서 4강까지 이끌어온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대체할지, 또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팀의 최신 상황, 그리고 전술적인 해법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제 준결승전과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르단과 2월 7일 수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4강전 먼저 치르고요. 이번 대회는 3위 결정전이 없고요. 승리한 4강전의 두 팀이 결승전을 2월 11일 0시 설 연휴 기간에 치르게 됩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가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승팀을 전망했는데요. 대한민국이 32.9%로 우승 확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란이 31.9%로 2순위입니다. 즉 대한민국과 이란이 결승에서 만나고 호각지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개최국 카타르는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 우승국이지만 우승 가능성은 26.9%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우리와 4강에서 만나는 요르단의 경우에는 우승 확률이 8.3%에 불과하다. 사상 첫 4강 진출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4강에서 결승에 돌파할 확률도 집계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68.3%로 압도적인 결승 진출을 전망받고 있고요. 요르단의 가능성은 31.7%에 불과합니다. 이란과 카타르의 경우에는 팽팽한데요. 그래도 이란이 근소한 우위 55.3%이고 개최국 카타르는 44.7%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 곳은 역시 베팅 업체일 것입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분석과 또 세밀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실시간으로 베팅에 따라서 베팅의 배당률이 바뀌는 것도 특징이죠. 아시안컵 우승 배당률은 대한민국이 1순위이고 이란이 2순위, 카타르 3순위, 요르단 4순위로 슈퍼컴퓨터를 통한 디 애널리스트의 예상과 순서는 비슷한데요. 다만 대한민국의 최저 배당률이 1.8배로 매우 유력하다라고 점쳐지고 있고, 최고 배당률은 2.14배일 정도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돈을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저 2.4배, 최대 3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이 이란보다 우승에 더 근접한 전력을 갖췄다고 세계적인 베팅 업체의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한국을 8강에서 꺾으면서 결승에서는 일본까지 꺾었던 카타르의 경우에는 최저 배당률 5.5배, 최고 9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에서 사실 승부차기 끝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 경기력, 경기 내용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이란의 결승 대결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요르단, 이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상대죠. 지난 조별리그 대결까지 총 6번의 대표팀 간 대결이 있었는데 3승 3무, 우리가 진 적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3번의 무승부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2004년에 중국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본선 당시에도 0대0으로 비겼고, 또 2008년이죠. 2010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을 홈에서 서울에서 치렀을 때도 2대2로 비기는 조금의 이제 이변의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2008년 6월에 요르단 원정에 가서 1대0으로 이기면서 뭐 사실 명예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 뒤의 승리도 1대0 1대0 한 골 차이의 친선 경기 승리였고, 이번 2대2 무승부까지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가 단 한 번도 좀 시원한 화끈한 경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 당시 양 팀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가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회를 치르면서 완전히 정비가 됐죠. 그 당시 정승현, 김민재 라인 구축이 되다가 지금은 다시금 김영권, 김민재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또 왼쪽 풀백도 이기재 선수가 요르단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었지만 이때 이후로는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서 뛰고 있고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으로 뛰는 등 포백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경기 양상은 조별리그 때와 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용됐던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4강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한 점은 이 주역들 중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인 알리 올완 선수와 왼쪽 센터백인 알제인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한국과의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다. 이 두 선수가 전 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던 핵심 선수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요르단은 조별리그보다 훨씬 더 전력이 조금은 감소된 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앞서갔었는데 황인범 선수의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달려들어 확보했을 때 하다드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그리고 전반 10분에 페널티킥을 과감한 파넨카킥으로 손흥민가 성공시키면서 앞서갔습니다. 다만 요르단이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 29분에는 왼쪽 윙백인 알 마르디의 강력한 오른발 프리킥이 있었는데 조현우 선수가 선방을 해냈었죠. 그리고 전반 36분 알 마르디의 오른발 코너킥을 박용호 선수가 걷어내려고 머리를 이제 뻗었는데 이게 이제 자책골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요르단이 이렇게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알 마르디의 킥을 통해서 매경기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우리가 세트피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르단은 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역전골까지 터뜨리며 이변을 만들었는데요. 왼쪽 공격수인 알 올완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공격수인 알 타마리에게 패스했고 요르단의 메시로 불리는 알 타마리의 왼발 슈팅을 정승현 선수가 차단했지만 뒤로 흘러나온 공을 최전방 공격수인 알 나이마트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주석을 찔러 넣으며 득점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기재 선수의 수비 위치도 좋지 않았고 정승현 선수도 우왕좌왕하면서 불안정감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는 왼쪽 풀백의 이기재 선수가 이제 현재는 주전으로 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승현 선수가 이번 경기 뛸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문제들 특히 김민재 선수가 없는 상태의 수비 공백들을 대체하기 위해 크리스만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알 올완이 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르단에는 또 다른 측면 공격수 기술적이고 빠른 선수들이 있고 무엇보다 몽펠리에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 리거인 알 타마리 선수의 왼발 슈팅 능력과 드리블 돌파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없는 가운데 2명의 센터백으로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때 특히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는 박용호 선수가 높이는 강점이 있을지 몰라도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3백,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우리는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김태환 선수의 시원한 측면 돌파에 의한 크로스를 오현규 선수가 헤더 패스로 연결했고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은 후 뒤로 빼준 공을 황인범 선수가 슈팅한 것 알 아랍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동점골을 얻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요르단과의 경기 역시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를 점유하면서 역시나 조별리그 당시 요르단전과는 선발 명단이 우리 대표팀의 경우 꽤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에 중용됐던 선수들이 16강 이라크전, 8강 타지키스탄전도 거의 그대로 출전을 했는데요. 3백이 구성됐는데 알제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타지키스탄전에 경고 누적 징계를 받게 됐죠. 요 자리가 바뀔 것이고 그 외에 3백의 중앙인 알 아랍 선수라든지 오른쪽 센터백인 나시브 그대로 뛸 것이고요. 좌우 윙백 알 마르디와 에샨 하드 역시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만 2명의 중앙 미드필드 중에 아이에드 선수는 유지되고 있고 라시단이 뛸 것이냐 알 로아부데 선수가 뛸 것이냐가 변수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당일의 컨디션을 지켜볼 것 같고 공격 라인도 말씀드린 나이마트가 최전방, 오른쪽에 왼발잡이 타마리, 왼쪽에 오른발잡이 알리 올완이 이제 반대발 윙어로 뛰게 되는데 알리 올완이 빠진 공백을 이제 메우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요르단의 이번 대회 득점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전반 12분에 알 마르디의 기가 막힌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 원더골이 나왔었는데 알 마르디가 지금 한국과의 경기도 이런 컨디션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태환 선수가 공격에 많이 가담하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알 마르디가 노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알 마르디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2분에 알리 올완의 기점 패스에 이은 알 나이마츠의 컷백을 순간적으로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와서 태빈으로 밀어넣으며 멀티골을 기록했던 바가 있고요. 또 85분에는 교체 투입됐던 2선 공격수 알 아와다트의 롱패스를 알 타마리가 이어받아 감각적인 로빙 슈팅으로 이제 4대0의 득점을 만들었던 바가 있는데 이 선에서의 볼 배급력과 공격 전개력이 주목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도 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이라크와의 16강전 같은 경우에도 전반 27분에 오른쪽 윙백인 하다드의 스루 패스를 알 올완 선수가 배우로 빠져들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았는데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득점을 아쉽게 놓쳤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알 마르디의 꺾어 때리는 크로스 패스나 슈팅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처럼 볼 배급력이 좋은 하다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있습니다. 결국에 이라크와의 경기 전반 추가 시간에 알 나이마트가 상대의 패스 연결, 이라크의 패스 연결을 차단하자마자 단독 돌파로 이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로빙 슈팅으로 득점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1대1 기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요르단 공격수들의 결정력과 로빙 슈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대의 역습 속에서 조현 선수가 뛰쳐나올 때 실점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라크와의 경기에 드러났던 요르단의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였는데요. 이라크가 68분에 엘라이비의 코너킥을 수비수 나티크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넣었고, 76분에는 도스키의 크로스를 알 아랍이 차단하긴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후세인이 그대로 하프발리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을 했었습니다. 이 득점을 올린 이후 후세인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도발성 골 셀레브레이션과 함께 시간을 꽤 많이 지연하다 보니까 경고 누적이 되면서 이날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가 됐던 면이 있는데요. 수적 열세뿐만 아니라 또 후세인 선수가 빠진 것만으로도 이라크의 전방 위협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르단이 남은 시간 동안 총공세를 펼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알타마리의 1차 슈팅을 골키퍼가 선방했지만 수비수인 알 아랍이 깔끔한 리바운드 슈팅으로 2대2 동점골을 만들었고, 또 후반 추가 시간 7분에는 라테브가 뒤로 빼준 공을 중앙 미드필드인 알 라시단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기가 막히게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연장전까지 가지 않고 3대2 승리로 8강 진출에 성공했던 바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 같은 경우에는 66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인 나시브의 헤더 시도를 타지키스탄 수비수가 함께 경합하면서 걷어내려다가 자책골로 기록하면서 요르단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즉 여전히 요르단은 빠른 크로스, 코너킥, 그리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등 선굵은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1대1 상황에 가능하다, 결정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없는 우리의 수비 라인, 김영권, 정승현 두 센터백으로만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선수는 패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분명히 전성기에 비해 속도와 대인 방어 능력이 떨어졌고, 정승현 선수는 그래도 속도와 대인 방어력이 있긴 하지만 경험치라든지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이 두 선수를 커버할 한 명의 선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민재, 김영권 센터백 조합조차도 3백으로 가동해야 했던 사우디와의 경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3백이 필요한데요. 박진섭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호 선수가 또 요르단과의 경기에 꽤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던 점까지 생각한다면 박진섭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영권, 박진섭, 병승현으로 뛰면서 박진섭 선수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변형 3백 가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왼쪽 풀백은 만약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이제 경기를 소화하면서 지쳤을 수 있는 서려우 선수를 조금 쉬게 해주면서 김진수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를 밟을 수 있는 김태환 선수가 뛰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이제 왼쪽에 황희찬 선수가 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 뛰고 전방에 조규성, 손흥민의 투톱이 가동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인데, 크리스만 감독이 매 경기 전술 피드백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요르단이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는 장면들, 이라크와의 경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조규성 선수가 그 정도의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을, 득점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황희찬을 먼저 투입하고, 이재성 선수가 또 지난 8강전 호주와의 경기에 교체로 들어오면서 중원 빌드업에 좀 아쉬움들을 덜어줬잖아요. 이번 경기 3백까지 쓰게 된다면은 중원 빌드업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황희찬 투톱에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이 2선 미드필드를 구성하는 형태의 경기가 운영될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알 제인 선수와 알 올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알 올완의 자리를 말씀드린 알 아와다트가 커버하고 베테랑 수비수인 야신이 3백 중에 한 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알 타마리 선수도 사실은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에 부상을 입긴 했지만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의 경기는 결장할 정도로 이제 크게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뛸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번 3백은 사우디전에 가동했던 3백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사우디전 당시에는 사우디의 공격도 더 강하고 우리가 이제 워낙 조별리그에서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5-2-3 대형으로 거의 5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선수를 배치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공격이 살아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후반전에 이제 3백을 이제 폐기했었죠. 정승현, 이재성 선수를 빼면서 박용호, 조규성 선수를 투입해서 수비적인 아쉬움을 좀 커버하는 박용호를 이제 두 센터백 앞에 배치하고 조규성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며 4-4-2로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역시 조규성 선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3백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요르단과의 경기 당시에 이제 하다드의 스로인을 알타마리가 문전 우측에서 바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을 때의 위협감, 결국엔 김영권 선수가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명의 센터백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르단전 같은 경우 또 역습 상황에서 알타마리의 배후 돌파를 김민재 선수가 거의 개인 능력으로 차단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무조건
무조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김영호 선수가 쫓아가긴 쉽지 않고 정승현 선수 역시 확실하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박진섭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뛰어야 하고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박진섭 선수는 실제로 요르단과의 경기에 교체로 들어와서 헤더 슈팅도 좋게 연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규성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는 박진섭 선수가 가담해서 높이에 대한 또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후반에 나오고 일단 전반전은 박진섭 선수가 뛰면서 황희찬,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엔 결승전 이란과의 경기 체력 안배를 위해서도 허령호 선수라든지 조규성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는 조금 내려올 수 있고 또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점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경기 배당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요르단 조별리그 당시보다는 차이가 좀 좁혀졌습니다. 요르단 승리 6.66배, 무승부 3.95배, 대한민국 승리가 1.57배로 집계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승리가 유리한득하게 접시고 있고요. 이란 역시 카타르가 개최국이지만 승리 1.78배, 무승부 3.37배, 카타르 승리가 4.73배로 한국과 이란이 결승전을 펼칠 것이다. 동아시아의 맹주, 서아시아의 맹주, 한국, 이란의 역대급 결승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준결승은 이변 없이 정배당으로 결승전 대진표가 확정될지 한준TV에서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